성인들을 위한 잔혹동화.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연회에서 자신을 가엾게 쳐다보던 왕자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백설공주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도 힘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다. 백설공주는 어릴 때부터 매우 아름다웠다. 7살에 이미 왕국의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꼽혔고 10살이 넘자 대륙 곳곳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미모는 저주나 다름없었다. 어릴 적 친어머니를 여의고 맞이한 계모는 아름다웠지만 마녀였다. 계모는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하여 왕이 궁전을 비울 때면 공주를 방에 가두거나 공주의 시종을 천박한 불황자들로 고용하기도 했다. 백설공주는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계모를 이해할 수 없었다. 새 왕妃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왕도 백설공주에게는 고통이었다. 왕은 왕비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웃 왕국에 뒤처지는 것을 싫어했다. 더 큰 성, 더 강한 군대를 가지려고 했고 아내와 딸도 최고의 미모를 갖추기를 원했다. 백설공주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꿀 것을 강요받았으며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해 외출도 제한당했고 먹고 입는 모든 것을 통제당했다. 그 결과 왕은 백설공주가 천하절색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한 나머지 아버지인 왕마저 백설공주를 탐하게 되었다. 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백설공주를 범했다. 아직 10대에 불과했지만 딸은 이미 미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희고 기다란 다리, 새빨간 사과빛 입술, 부드럽고 긴 흑발, 탄력 있는 젖가슴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다. 백설공주에게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왕의 시기심은 백성에게도 향했는데 커다란 산과 그 광산을 보유한 칠형제에게 가장 강한 시기심을 느꼈다. 칠형제만이 험준한 산맥의 광산에서 철을 채굴할 수 있었고 광산의 강철로 군대를 무장하던 왕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왕은 뛰어난 능력과 재력으로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칠형제를 경계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회담이나 연회 때 칠형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냄새나고 못생긴 난쟁이들인지 소문내는 일뿐이었다. 왕과 왕비의 시기심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 백설공주가 아버지의 탐욕에 고통받는다는 소문도 돌았다. 백설공주는 틈만 나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자기 부모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웃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국력도 약했다. 연회 때 백설공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도와줄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비는 어느 날부터인가 왕이 자기 대신 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설공주의 미모에 자격지심을 느끼던 왕비는 남편의 몸과 마음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왕비는 비밀리에 사냥꾼을 불렀다. 내일 왕국에 사냥대회가 있을 것이다. 사냥에 정신없을 때 백설공주를 지쳐지게 할 것이니 너는 산짐승이 물어간 듯 백설공주를 납치해라. 산속 깊이 데리고 가서 공주를 죽이고 내게 심장과 간을 가져오거라. 사냥꾼은 다음 날 사냥대회가 열리자 왕비의 명령대로 무리에서 뒤처진 백설공주를 낚아채어 산속 깊이 끌고 갔다. 그녀를 죽이려는 찰나 사냥꾼은 백설공주의 눈물 어린 눈과 새빨간 입술, 끌려오느라 흐트러진 옷 사이로 드러난 속살을 보았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공주를 겁탈했다. 사냥꾼의 헐떡이는 호흡과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 퍼져나갔다. 일을 끝낸 사냥꾼은 바닥에 누워 넋을 놓은 백설공주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이대로 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한 그는 공주를 숲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마침 숲에 노루 한 마리가 있어 대신 그 심장과 간을 왕비에게 바쳤다. 백설공주는 몸을 추스른 후 주변을 살펴보았다. 숲에는 나무가 울창했고 돌아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다. 설령 돌아가도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 백설공주는 무작정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며 걷던 백설공주는 산 아래에 있는 널찍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백설공주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 7명분의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설공주는 공주라는 체면도 망각한 채 음식을 정신없이 집어먹었다. 배를 한껏 채우자 몰려오는 피로감에 침실로 들어가 쓰러져 잠들었다. 해가 뉘엿뉘엿지자 집주인인 칠형제가 돌아왔다. 형제는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에 굉장히 당황했다. 누구지? 우리 침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막내가 자신의 침대에서 쿨쿨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물었다. 형제들은 모두 침실로 와 백설공주를 보았다. 아니, 공주님이 아닌가? 어째서 공주님이 도둑처럼 들어온 거지? 둘째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러자 공주는 인기척에 끼었고 칠형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무례를 무릅쓰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냥꾼이 저를 납치하여서 이곳 숲 한가운데 버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설공주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일개 사냥꾼이 혼자 공주를 납치할 리가. 듣자하니 왕비가 공주의 미모에 질투를 느낀다고 했는데 계략을 써서 궁전에서 내쫓은 것이 분명하지. 공주를 보니 그럴만도 하군. 붉은 앵두 같은 입술에 눈꽃 같은 피부에 칠흑 같은 흑발을 지녔군. 하지만 이를 어쩌지? 공주를 돌려보내자니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고 여기 머무르게 하자니 우리를 안 좋게 소문내는 왕이 괘씸하군. 그 자식이라고 다를 게 없겠지. 형제는 백설공주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만히 듣던 백설공주는
이곳에 있어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칠형제에게 자비를 빌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공주의 몸이지만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우리는 너 같은 허약공주는 필요하지 않아. 이것은 광산을 드나들기 위한 거처일 뿐. 우리에게는 너희 왕가에 필적하는 성과 수십 명의 하인이 있다. 제발요. 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형제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백설공주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칠형제 아내가 되어라. 너의 아비인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못생기고 가난한지 거짓을 퍼뜨리는 통에 시집 온다는 여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인들도 모두 남자뿐이야. 이는 모두 너의 아비의 잘못이니 네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백설공주는 광선의 칠형제를 바라보았다. 실제로 칠형제는 왕의 말과는 달리 키는 이 산을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컸고 광산에서의 노동으로 근육은 바위와도 같았으며 얼굴은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상 같았다. 백설공주는 형제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상황이 어떻든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칠형제를 따라 집을 나선 백설공주는 칠형제가 사는 커다란 성에 도착했다. 거대한 바위상 중턱에 자리한 성은 궁전에 필적할 정도로 컸고 성벽은 산의 암석 그 자체였으며 성문은 아름드리 나무보다도 높았다. 성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백설공주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그녀를 위한 침실도 마련해 주었다. 너는 이제 우리 형제의 아내이다. 네가 우선 할 일은 형제들의 밤일을 상대하는 것이야.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차츰 성의 안주인으로서 할 의무를 주마. 다음 날 지체할 것 없이 칠형제와 백설공주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백설공주는 이 성 안의 유일한 여자였다.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칠형제와 번갈아가며 잠자리를 하였다. 첫째는 형제 중 가장 덩치가 컸고 실질적인 리더였다. 하지만 덩치와는 다르게 부끄러움을 타는 듯했고 자신보다 한참 작은 백설공주를 안을 때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다. 백설공주는 이 커다란 야수를 부드럽게 다루었고 이내 둘은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둘째는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했다. 광산의 수익, 이웃나라와의 거래, 생산량을 관리했다. 도시에도 자주 방문하여 사회 경험이 많은 둘째는 여자 경험도 많은 듯 잠자리를 가질 때 자신이 이끄는 것을 선호했다. 둘째 또한 백설공주의 반응이 즐거워 언제나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가졌다. 셋째는 광산의 현장 지휘를 담당했다. 칠형제는 모두 뛰어난 광부였지만 일꾼들은 서툴고 사고가 잦았던 터라 셋째는 사람들을 돌보며 진두지휘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 광산에서의 모습과 달리 그는 침실에서는 백설공주의 지배를 받길 원했다. 백설공주는 낮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과 반대되는 귀여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셋째는 백설공주가 만져주는 것을 특히 좋아했고 백설공주는 늘 새로운 방법으로 셋째를 자극해주려고 시도했다. 넷째는 보석을 제일로 잘 캐는 광부였다. 언제나 감각적으로 가장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는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잠자리 기술은
형제 중에 가장 떨어졌다. 아무리 잠자리를 가져도 넷째의 실력은 늘지 않았고 언제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테크닉에 낙담했지만 백설공주는 형제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썼고 넷째는 그런 배려심에 늘 고마워했다. 다섯째는 형제 중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여유만 생기면 광산을 떠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그가 유일하게 형제들을 제치고 열의를 보이는 순간은 성에서 잔치를 벌일 때였다. 활달한 그의 최근 관심사는 백설공주와 시간을 보내는 거였다. 백설공주와의 잠자리도 좋아했지만 그보다도 어울려 노는 걸 더 재미있어 했고 성 안 구석구석을 처음으로 소개해준 것도 다섯째였다. 여섯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서기관을 했을 정도로 기록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광산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학자였다. 광산 지도로 산의 갱도를 탐색할 수 있었고 어느 위치에 어떤 광물이 나는지 기록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심한 탓에 백설공주가 먼저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녀를 부르는 일은 없었다. 그래도 그녀가 찾아가면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고 관계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백설공주를 당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막내는 형제 중 유일한 10대였고 가장 왜소했다. 하지만 작은 키와 마른 몸으로도 형들을 잘 따르며 도와주었고 그런 막내를 다들 아꼈다. 막내는 백설공주와 나이가 비슷한 탓에 말이 통했고 백설공주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눈치채고 도와주곤 했다. 착하고 성실한 막내는 몸집과 달리 형제 중 가장 큰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 백설공주는 막내의 버짓자락을 처음 내렸을 때 어찌할 줄 몰랐다. 하지만 배려심 넘치는 막내는 우악스럽게 관계를 하지 않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백설공주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가득 채우는 막내를 안으며 백설공주는 가장 키가 작은 막내한테서 가장 큰 존재감을 느꼈다. 백설공주는 차츰 성 안의 생활에 적응하였고 해야 할 일도 찾아냈다. 형제들은 성의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으리으리한 외경과 달리 성 내부는 황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이런 탓에 이웃나라의 귀족들도 한번 방문하고는 다시 오기를 꺼렸다. 백설공주는 하인들과 함께 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성은 금세 그 격에 맞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었다. 칠형제는 이 모습에 크게 감동하였다. 자신들이 광산에서 캔 보석들로 이루어진 형형색색의 샹들리에를 볼 때면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박물장수가 성문을 두들겼다. 백설공주는 성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노파가 내미는 빗을 곧바로 머리에 꽂아보았다. 그러자 빗에 발라두었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백설공주는 쓰러졌고 노파는 이 모습을 보고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공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칠형제들은 단숨에 달려왔다. 형제가 공주의 머리에 꽂힌 빗을 떼고 성의 치료사가 독을 해독하자 다행히도 일어날 수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마녀 같은 왕비의 짓일 것이다. 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살하려던 게 틀림없어.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물건을 몸에 지니지 마시오. 형제들은 걱정하며 타일 넣고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성에 음식을 나르는 상인들이 도착했고 백설공주는 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때 행렬 안에서 한 노파가 새빨간 사과를 건넸다. 아이고, 저희 마을에서 수확한 보석과도 같은 사과입니다. 꼭 공주님께 이 사과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백설공주가 탐스러운 사과를 받아들고 감복하며 한 입 베어물자 이내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노파는 또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칠형제들은 소식을 듣고 성으로 달려왔고 침대에 눕힌 백설공주가 어떤 해독제에도 깨어나지 않자 절망하였다. 그때 가장 백설공주를 주의 깊게 보던 막내가 목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과 한 조각을 빼냈다. 거친 기침을 하며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형제들은 환호했고 공주는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죄송해요. 성에 들어오는 음식을 확인하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것은 그 마녀의 계략이 틀림없소. 감히 우리 부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다니. 자식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왕가, 그 왕국가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은 왕국과의 마지막 거래 창구까지 끊어버렸다. 철을 공급받지 못한 왕국은 당장 군사력에 큰 해를 입게 되었고 군대를 이끌고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암벽으로 이루어진 광센의 성은 그 어떤 군대로도 함락당하지 않았고 결국 무기로 성벽을 두드리던 왕국의 군대는 모든 무기가 망가지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쟁은 왕국의 운명을 바꾸었다. 왕국이 패퇴하고 무기가 망가졌다는 소식에 원한을 갖고 있던 이웃 나라들이 결탁하여 왕국을 무너뜨렸고 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목이 매달렸던 것이다. 왕비는 가까스로 궁전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적군으로 둘러싸인 왕국에서 갈 곳이 없었고 결국 광산의 성으로 도망오게 되었다. 대륙 최고의 미녀인 나의 딸 백설공주야,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겠니? 하지만 백설공주는 성벽에서 마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눈짓으로 하인에게 명령을 내릴 뿐이었다. 하인들은 불에 달군 강철 구두를 마녀에게 신겼다. 마녀는 벗을 수 없는 강철 구두를 신고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춤추듯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야 말았다. 마녀가 죽고 난 후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광산의 성문을 두드렸다. 백설공주여, 그대를 만나러 왔소. 백설공주는 왕자의 모습을 보자 그 옛날 궁전에서 핍박당할 때 자신을 딱하게 쳐다보았던 왕자의 미 기억났다. 공주여, 그대가 난쟁이들의 광산에 갇혔다는 소식에 내가 구해주러 왔소. 백설공주는 어이가 없어 왕자를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님, 제가 구출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군. 살아있어 다행이요. 하지만 거친 난쟁이들의 거처에 힘들게 있을 필요는 없소. 내가 데리러 왔소. 백설공주는 더더욱 차가운 얼굴로 왕자를 보았다. 때마침 칠형제가 들어왔고 백설공주는 남편들의 품에 안겨 왕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은 상대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군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힘이 없어 본 척만 척하더니
만만하다고 알려진 이곳에 제가 있다니까 이제야 나타나나요? 이분들이 못생긴 난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나의 남편들은 당신보다 키도 크고 더 잘생겼으며 더 부유하고 더 강합니다. 그 어떤 군대도 막을 성이 있어서 저를 지켜줄 수도 있답니다. 당신은 이들보다 못났고 힘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길 바랍니다. 왕자는 자신의 신분만 믿고 이곳을 찾아온 것을 후회하며 터벅터벅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인어공주. 폭풍우는 예고 없이 몰아쳤다. 왕자를 태우고 있던 황금함대의 기함은 그 위용이 무색하게도 한순간에 파도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망망대의 물속에 가라앉으며 왕자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가느다란 팔, 사파이어 같은 푸른 눈동자, 부끄러움 따위는 없이 드러낸 뽀얀 젖가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자신을 뭇까지 데려다준 비단 지느러미도. 왕자는 정복자였다.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으며 파괴도 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왕녀, 시녀, 평민 가릴 것 없이 놀이개로 삼았고 끝모르는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했다. 새로운 국가들을 침략할 때마다 여자를 끌어들였고 지루해진 여자는 성박 황무지로 내쫓거나 매음굴에 팔아버리면 그만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인어에게 구해준 왕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며 생각한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심해에 있을 인어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정복욕이었다. 분명 그 바다의 국가에도 미녀들이 수없이 많으리라. 왕자는 자신을 무태 눕힌 후 바라보던 인어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한 암컷의 표정이었다. 그가 수도 없이 봐왔던 바로 그 표정.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해안 근처 성에 머무르면서 인어들의 나라와 자신을 구해준 인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왕자가 해안의 성에서 생환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화친을 기념하기 위해 연애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쑥 알몸의 여인이 등장했고 그녀는 대책 없이 왕자에게 달려들다가 근위병에게 포위되었다. 그녀는 지느러미 대신 매끈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자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자신을 사랑에 맞이하는 눈빛에서 그날 밤의 인어임을 눈치챘다. 왕자는 흥분되는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이 자리에는 이웃나라의 화친의 대가로 받게 될 막대한 곡물과 자신과 결혼할 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자는 멀리서 눈으로 인어를 훑었다. 바닷가에서 물결에 따라 흔들렸을 가슴과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 잘록한 허리, 아직 솜털이 돋은 채인 보송한 사타구니가 아무런 장벽 없이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밤 슬쩍 스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몸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를 얻은 인어의 몸은 지나치게 성숙하거나 아주 미숙했다. 왕자는 그 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근위병이 인어의 목에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고 소리쳤다. 무엄하도다. 네 신분을 밝혀라. 인어의 입은 아가미처럼 뻐끔뻐끔 공기를 내뱉기만 할 뿐 어떤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어는 울먹이며 왕자를 바라보았다.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대를 사용해 소리내는 법을 몰라서인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에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이토록 탐스러운데 말까지 못한다니 어느 여자보다 순종적일 것이 분명했다. 두 나라가 연을 맺는 귀한 연애를 방해했으니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이웃나라 공주의 말에 근위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위병이 거친 손길로 인어를 연회장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왕자가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흘러들어온 벙어리인가 본데 자비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고 내쫓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왕자가 손짓하자 근위병이 인어를 놓아주었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이 박수를 치며 왕자의 인품을 칭찬했다. 왕자는 그 박수를 공주의 아름다움에 돌리며 근처에 있던 하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 여자를 내 방으로 들여라.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은밀히 인어를 빼돌리는 것을 공주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왕자의 침실에 향유로 몸을 씻은 인어가 들어왔고 인어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본 왕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인어에게 다가갔다. 한 번도 남성의 손을 타지 않은 인어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천천히 물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순백의 처녀를 유부로 타락시키는 것도 각별한 재미일 테지. 왕자는 두려움에 떠는 인어의 몸을 찬찬히 쓰다듬으며 침대에 조심스레 눕혔다. 인어는 왕자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왕자는 자신의 눈길을 한눈에 뺏어간 봉긋한 가슴부터 공략했다. 인어는 첫 경험의 아픔을 느끼는 듯 하면서도 온몸이 달아올라 왕자를 꽉 잡고 매달렸다. 왕자는 자신의 밑에서 숨을 헐떡이는 인어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보고는 계속해서 인어의 몸을 탐했다. 이때껏 느껴보지 못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왕자를 휩쓸었고 이날 이후 인어와의 잠자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자리가 익숙해진 인어는 먼저 왕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왕자는 낮이면 이웃나라 공주와 화친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인어와 공주를 둘 다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왕자님, 듣고 계세요? 인어와의 지난밤을 생각하던 왕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공주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네, 듣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공주가 왕자에게 기펜을 내밀었다. 양피지에는 화친과 결혼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왕자가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왕자가 서명을 마치자
공주가 환하게 웃으며 왕자의 손을 잡았다. 왕자님께서 생환하신 바다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요. 왕자는 공주와의 첫날 밤을 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인어와는 다른 재미가 있을 터였다. 온몸을 실크 드레스로 싸매고 있는 저 콧대 높은 공주를 눕힌다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위에서부터 천천히 맛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발가벗고 달려드는 인어도 좋지만 요조숙녀는 하나하나 벗기는 재미가 있을 터였다. 왕자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주는 화사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웃나라에서 가져온 실크로 꾸민 식장에 두 나라의 혼약을 축하하며 진상된 온갖 금은보화가 놓였다. 빼어난 요리사가 준비한 만찬이 차례차례 식탁 위에 올라갔다. 두 나라의 귀빈들이 모여 식장을 빼곡히 채웠다. 귀빈을 모두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가자 어느새 해가 저물었다. 왕자와 공주는 첫날 밤을 치를 별관의 방을 안내받았다. 공주가 몸을 씻으러 옆방으로 향했을 때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왕자의 진짜 만찬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때 반대쪽에 난 작은 방문에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니 알몸에 천을 두른 인어가 서 있었다. 왕자는 근위병에게 궁전한 아무 별관에 인어를 가두라고 했던 자신의 명령을 생각해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지? 몸단장을 마친 공주가 들어오는 소리에 왕자는 황급히 작은 방문을 닫았다. 식은땀을 흘리는 왕자를 보고 공주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왕자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왕자가 태어난 척 손을 비볐다. 공주는 포도주를 건네며 침대에 골토 앉았고 왕자는 얼른 들이킨 다음 양초에 불을 껐다. 방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만이 창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왕자는 천천히 공주의 실크 로브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막 목욕을 마친 공주에게서 장미꽃잎 냄새가 났다. 공주의 아리 꽃잎에서도 같은 냄새가 날까? 왕자가 피식 웃으며 가슴을 모아주려는 순간 공주가 말했다. 왕자님, 혹시 인어를 보신 적 있어요? 놀란 왕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인어는 왜... 왕자가 얼버무리자 공주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본 적이 있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선상 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바다가 일렁이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거센 비바람과 천둥 소리에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곧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때였어요. 인어가 저를 바닷속에서 끌어안아 준 게. 왕자는 공주의 이야기가 어릴 적 이야기라는 걸 알고는 안심했다. 아마 꿈꾼 걸 기억하는 거겠지. 공주가 이야기할 동안 계속 그녀의 몸을 지붕거리며 건성으로 들었다. 시답잖은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고 어서 본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공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인어가 저를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구해주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인어공주이고 바닷속에도 거대한 나라가 있다는 걸.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공주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그럼 공주도 그 벙어리를 만났던 것인가? 그때 작은 방의 문이 끼익 열리며 인어가 걸어 들어왔다. 창가로 들어온 달빛이 인어를 비추고 인어 손에 들린 예리한 단검이 달빛을 반사하며 요서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인어가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비명을 지르려던 왕자의 숨이 턱하고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특이한 독도 쉽게 구할 수 있더군요. 포도주는 마음에 드셨나요? 공주는 인어가 다가오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리석고 색만 밝히는 왕자님, 바다에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재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의였던 자연의 뜻이든 인어는 그 사실을 구별하지 않죠. 그리고 인어는 육지의 고기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인어가 더 잔인한 것은 먹기 전에 충분히 모든 것을 즐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육체적 기쁨이든 재물이든 가리지 않아요. 왕자는 자신의 약물에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밀려오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고통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니. 바다의 신비한 독에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하반신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왕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다보자 거기에는 자신의 약물을 입으로 잘라서 물며 배시시 웃고 있는 인어가 보였다. 인어는 왕자의 약물을 천천히 씹어삼키며 왕자에게 진한 미소를 보였다. 저는 모든 수행원을 제물로 바치고 살아남았어요. 왕자님은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죠? 인어공주는 그 대가를 받으러 온 것이니까 제가 도울 수는 없겠네요. 왕자님의 나라는 저와 아바마마가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가는 공주를 보며 왕자는 체념했다. 이제는 빠져나갈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약물을 전부 먹어 삼키고는 발가락 끝부터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는 인어를 보며 왕자는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그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차라리 어서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 빨간 모자. 톰의 눈에 빨간 모자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였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을까? 용기가 없어서 직접 말을 걸지 못하고 몰래 지켜만 봤지만 빨간 모자는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 뚜렷한 이목구비, 거기서 빨간 입술은 항상 눈길을 사로잡았다. 앵두같이 새빨갛고 도톰한 저 입술에 입을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오똑하게 솟은 코를 부드럽게 스치고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치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겠지. 그러고 나서 선홍빛으로 물든 뺨을 보는 거야. 정말이지 사랑스러울 거야.
톰은 빨간 모자를 볼 때마다 앵두같이 새빨갛고 도톰한 저 입술에 입을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오똑하게 솟은 코를 부드럽게 스치고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치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겠지? 그러고 나서 선홍빛으로 물든 뺨을 보는 거야. 정말이지 사랑스러울 거야. 톰은 빨간 모자를 볼 때마다 항상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하곤 했다. 톰의 상상에서 그의 시선이 어여쁜 얼굴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봉긋하게 솟아있는 가슴, 한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이 쏙 들어간 허리, 매끈하게 쭉 뻗은 다리가 보였다. 빨간 망토 속에 숨은 그녀의 부드러움과 탄력을 느끼고 싶었다. 그 아래에 계곡까지도. 그런 톰이 빨간 모자를 보며 화가 나는 순간도 있었다. 빨간 모자가 숲 건너 할머니 집에 갈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빨간 모자는 숲을 지날 때 늑대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꼭 남자를 대동했다. 하지만 아직 톰에게는 같이 가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다른 놈들은 절대 믿을 수 없어. 나만이 빨간 모자를 지킬 수 있다고. 그 자격은 나만 가지고 있어. 여전히 빨간 모자에게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 톰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과격해져 갔다. 그는 자신과 빨간 모자가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하는 만큼 다른 남자가 빨간 모자를 강제로 범하는 것도 상상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점점 사실처럼 느껴졌다. 숲에 단둘이 있는 남녀. 늑대가 무서워 남자에게 꼭 기대는 빨간 모자. 마을 남자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그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그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남자는 없으리라. 남자는 빨간 모자의 미모에 정신을 놓고 그녀를 정신없이 탐하겠지? 빨간 모자의 교성이 올라 퍼져도 숲 밖에서는 들리지도 않을 거야. 톰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의 처음과 마지막은 자신이어야 하는데 마을 남자들이 모두 망쳐버렸어. 어쩌면 숲에 갔던 마을 남자들이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은 빨간 모자를 또 탐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건지도 몰라. 그러다 늑대 잡아먹히라지. 아니, 이미 천벌을 받았을 테지. 톰은 그 남자들을 유혹한 빨간 모자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망상이 끝없이 펼쳐졌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빨간 모자의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 굳게 결심하며 집을 나서는 빨간 모자 앞에 섰다. 톰, 무슨 일이야? 화들짝 놀란 빨간 모자가 톰에게 말을 걸었다. 톰은 빨간 모자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에 감격해 표정을 풀고 말했다. 내 이름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었지. 같이 가주려고? 빨간 모자가 활짝 웃으며 톰의 팔을 감싸 안았다. 빨간 모자의 갑작스러운 팔짱에 톰은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심장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사타구니로 피가 몰리는 듯 했다. 의기양양해진 톰은 듬직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걷기 시작했다. 이제 빨간 모자는 자신의 것이다. 숲은 깊어질수록 어두웠다. 잎이 넓은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고 그 그늘에 날짐승들이 숨어 움직이는 소리가 종종 들렸다.
어디서 늑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길을 다른 남자와도 걸었다니. 톰은 다시금 분노에 휩싸이며 빨간 모자에게 말했다. 항상 이 길을 지나니? 그럼 공기가 정말 상쾌하지 않아? 빨간 모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앞서 걸었다. 톰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다른 남자들을 거쳐간 빨간 모자를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니. 톰의 인내심은 곧 바닥이 났고 그는 거칠게 빨간 모자를 잡아챘다. 톰, 왜 그래? 겁을 먹고 자신을 보는 빨간 모자의 눈은 왠지 모를 정복감을 느끼게 했다. 자열한 쾌락이 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하복부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끼며 빨간 모자가 두르고 있는 망토를 거칠게 벗겨냈다.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바르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톰은 기분이 더욱 좋았다. 상상만 해왔던 것을 그대로 펼칠 생각을 하니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빨간 모자를 쓰지 않고 흰 원피스만 남은 빨간 모자는 어떻게든 도망치려 톰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톰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빨간 모자에게 다가갔다.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다른 놈들에게 해프게 몸을 굴려먹은 네 잘못이라고. 톰! 대체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알 수 없는 톰의 말에 빨간 모자는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를 자극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나만이 널 위해줄 수 있어. 오로지 나만이 널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톰이 소리치며 내뱉은 말에 빨간 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건 오해라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묻고 싶기도 했지만 대체 뭘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 없었다. 톰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빨간 모자의 옷을 벗기려 했지만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빨간 모자 때문에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찢기만 할 뿐이었다.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사랑해준다니까? 넌 그냥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제발 살려주세요! 비명을 질러대는 빨간 모자의 입을 거칠게 막고 옷을 전부 찢으려는 찰나 톰은 머리에 강렬한 충격을 받고 사지의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쓰러졌다. 흐려져가는 눈에 억지로 힘을 주며 빨간 모자를 찾던 톰은 빨간 모자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눈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빨간 모자를 잡으려 손을 뻗어봤으나 온몸에 힘이 빠져 버둥거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톰의 눈에 빨간 모자가 비웃는 모습이 들어왔다. 하여튼 사내놈들이란 겁먹은 척 좀 해주니 좋냐? 톰은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빨간 모자가 일부러 그런 것이란 말인가? 뭘 배신당한 것처럼 충격받은 얼굴이야? 나하고 그동안 뭔 사이라도 됐던 것처럼. 빨간 모자는 자신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톰을 향해 비죽거렸다. 아휴, 이 마을 남자들은 다 늑대만도 못한 짐승들 뿐이네. 어떻게 단둘이 있기만 하면 덮치려고 하는 거지? 톰의 뒤통수를 친 것은 빨간 모자를 구하러 온 할머니와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그녀들은 빨간 모자가 숲에 들어올 때마다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빨간 모자가 오는 날이 되면 항상 마중을 나왔다. 빨간 모자는 믿을 만한 남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자들을 숲으로 데리고 왔고 빨간 모자를 강간하려 할 때마다 할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은 가차없이 그 남자를 차단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쥐고 있던 몽둥이를 손에 들고 톰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내리치며 우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디 진짜 괜찮은 남자 없나?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그 말을 듣고 빨간 모자를 위로했다. 그런 남자 있으면 내가 먼저 채갔겠다. 그냥 얼굴 반반한 놈 있으면 재미나 가끔 보렴. 빨간 모자는 그들과 수다를 떨며 숲을 벗어났다. 숲에는 고기 덩어리처럼 뭉개진 톰의 시체만 남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늑대들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뭉개진 고기 덩어리를 모두 먹어치웠다.